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장 탈종교화되어 있는 시스템.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주식이 떨어졌다는 거는 신호잖아요. 경영에 문제가 있어? 혹시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이러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는 않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주식에 반영되는 그 기업 내부자 정보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하고 점잖은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 변수는 변수죠. 국가들의 정책이라든가 변수인데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왜 본질적이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되게 짧아서 우리들의 생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은 1년도 길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도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거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500년대 뭔가의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왜 비트코인인지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좀 건너왔으면 좋겠다. 특히 절박한 분들이 금융을 우리가 어떤 편견을 깨야 되냐면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왔던 그 화폐 시스템 우리가 뭐든지 화폐적으로 사고 하잖아요. 이게 한반도인들은 이게 사실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미국도 건국 이후로 화폐 경제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그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었고요. 계속 혼란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화폐 종류도 많았고. 그러니까 늦었지만은 그렇다 해서 뭐 우리가 뭐 아주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빠른 데가 피렌체, 베니스 이런 데는 뭐 600년, 500년 되는 거고요. 영국만 해도 400년. 네. 그러니까 되게 화폐 역사는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전에 화폐를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뭐 물물교환이 불편해가지고 화폐를 썼다? 물물교환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물물교환이 불편했지만 왜 화폐를 안 썼냐면 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이너가 화폐에 대해 생각 안 하면 뭐 누가 화폐에 대해 생각합니까 오늘날. 비트코이너들이 제일 화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옛날에 미제스 케인즈 프리드만 같은 분들이 하셨고 화폐를 철학적인 개념에서 역사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시려고 도전을 하셨고 그 이후로 경제학자들은 안 했죠. 그냥 주어진 거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다시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화폐의 의미, 철학, 역사를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지금 시스템이 변화 발전해 온 정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계속 어떤 화폐 시스템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천이죠, 변천. 변천을 했는데 그닥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 발전하지 않았냐면 인류는 화폐에 대해 잘 몰라요. 문명사적으로 딱 봤을 때는 화폐 금융 이론이 그렇게 문명을 설명하기에 그렇게 썩 아직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시스템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누가 한 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전 세계 주식과 막 채권과 막 코인 가격이 너를 띄고 전혀 정상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래서 그 왜 문물교환 인류가 오랫동안 했냐면 믿음직스러운 화폐가 없는 데다가 믿음직스러운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금도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희소했고 표준화가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화폐 경제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비트코인이 뛰어넘어 와닿을 텐데 이게 참 이거는 이제 언어하기도 뭐하고 저같이 이제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학자가 아니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서 막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학자들은 이런 말 못할 거예요. 근거를 대라고 당장 할 거고 완전히 찍힐 겁니다. 화폐는 모순입니다. 인류가 만들었지만 썩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미시적인 주체들한테는 좋은 화폐가 거시적인 국가나 이런 거에는 안 좋아요. 이거는 완전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좋은 화폐는 또 미시적 개인한테는 안 좋아요.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미국의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북전쟁. 북군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역사를 필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지금의 그 금융 시스템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선전은 우리보다 못났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역사적 사건들은 필연이다라는 어떤 우리 사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북군이 이기는 게 필연은 아니죠. 그리고 설사 그게 필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안 되죠. 분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북군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북군에는 제이쿡인가? 라는 엄청난 그 채권 판매 왕이 있었어요. 북부의 채권을 팔아줬어요. 전시 채권을.
근데 남부는 그 면화를 남부는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봤을 때 남부는 훨씬 더 북부보다 더 필요한 파트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에 남부는. 왜냐하면 면화가 영국이나 이런 데 가갖고 면직공업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옷이 다시 미국에 가서 팔리는데 북부는 이제 국가 보호 유치 산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부는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립적인 어떤 독립적인 보호주의적인 사고가 강한 거니까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북부가 트럼피즘이었던 거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거죠. 남부가 세계화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노예제도도 하나 있지만 그건 오래 묵어있던 어떤 그런 미국이라는 이상주의자들이 세웠거든요. 미국의 이상주의자들과 미국의 현실의 괴리에서 미국이 신음을 합니다. 지적으로. 이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가 서부주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됐고, 물론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위대한 걸음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문화 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이유는 아니에요. 남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남부를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항구를 못 지켜요. 해군에서 무너져요. 육군에서는 남부가 기마병들이 있었고 귀족들이니까 용맹했고, 귀족들이 평상시에 일 안 하고 그 말 타고 연습하니까 귀족들이 사무라이 기질이 더 강했던 거고, 북부는 그냥 일반 서민들을 모집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부가 되게 남부를 우습게 보다가 왕창 깨져요, 육군에서. 남군들은 귀족들이 싸움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군에서는 달라요. 이 남군이 뉴올리안스 해역을 봉쇄하고 결국은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남부가 미래에 있을 면화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게 유럽에서 안 팔립니다. 남부 시민들한테 파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남부는 종이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북부는 면화 같은 담보물이 없고 그냥 정부의 약속에 근거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쿡이라는 이 채권왕이 이걸 엄청 잘 파는 거예요. 애국심 막 자극하면서. 자기 수수료도 엄청 줄이고 단지 독점권을 받았죠. 그래서 이걸 다 팔아요. 막 넘치게 팔아요. 막 북부 막 할인 판매도 아니에요. 채권을 사가지고 바로 자기가 재판매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막 신문 광고 보고 막 눈물 찌찌 흘리면서 막 줄서 사고. 그래서 근데 전쟁 중에 남부는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200% 300%까지 갔고요. 북부는 70%대에서 선방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 안에 어떤 그런 여러분들 숨겨진 함의가 있습니다. 북부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인플레이션 70%인데 채권이 금리가 6%였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사신 분들은 그냥 돈을 정부한테 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걸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샀겠어요? 약사빠른 북부의 이 월가의 은행가들이 산 게 아니고, 이 쿡이라는 사람은 그냥 엔드유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농민들, 상공인들, 그냥 이 채권을 20년 동안 진짜 보유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판 거죠. 광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애국심을 자극하고, 마케팅적인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자, 좋은 돈이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양털을 깎을 수 있으면서 양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쿡이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북부가. 그래서 미국을 지켜야지.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자꾸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자꾸 속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속잖아요. 그죠? 안 속고 자꾸 대책을 마련하죠. 부동산, 뭐, 어쩌면 주식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그래서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도망도 가고. 그러니까, 화폐 경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업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 시스템에서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준 것 같지만,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쿠기판 채권과 같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 국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행위 주체로서 포지션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보면서 거시적 행위 주체로서 나라가 이러면 되겠어. 이거 완전히 뭐네. 뭐 이렇게 할 때는 거시적인 행위 주체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신문 볼 때 외에는 미시적 행위 주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밥이 맛있고 어디가 더 싸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고민할 때는 본인 포지션을 자꾸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내가 미시적인 행위 주체인지 거시적인 행위 주체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일을 한다거나 국가 관료라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볼 거예요. 비트코인. 야, 이거 골 때린다. 골칫거리다. 저도 그렇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 포지션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을 딱 2014년에 딱 발견하고 딱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이거는 나한테 되게 좋은 건데. 우리 가족한테 되게 좋은 건데. 그리고 전 세계 미시적인 개인들한테 무지하게 좋은 건데.
근데 많은 나라들한테 이거 치명적이다. 이거 중국한테 치명적이고 러시아한테 치명적이고 인도한테 치명적이겠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그런 나라들이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변천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하나 정부의 지폐나 미시적인 행위자건 거시적인 행위자건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모든 게. 예, 정부도 골 때리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투기 세력도 있고 진짜 비트코인 작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니까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만 장난치는데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 주식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지금 다 쇠고랑 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와일드 웨스트로 놔두는 거예요. 미국도 알면서도. 왜냐하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떨어져 나가니까 대중들이. 근데 결국은 이건 순리다. 왜냐하면 시금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잣대가 없는 세상에서 특히 화폐 시스템에는 잣대가 없고 잣대가 없는 시스템에 다 불확실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딱 가장 중요한 그 확실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2100만 개. 예. 이게 그 희소성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측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게 주주의 사실이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 주지의 사실, 공지성. 여기서 전율이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이 인문학적 사고 체계에서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개념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 국가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상징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성. 그러니까 이건 돈이야. 이건 돈이니까 이건 교환이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도 교환하고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 나도 교환해 줄게. 믿어라 이거. 이 공지성이잖아. 이거 돈이 가치가 있어. 이거 5만 원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 공지성 하나를 위해서 정말 전쟁도 한 거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무나 그거 안 돼요. 고시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한 그런 자격, 서기들을 뽑아가지고 그들한테만 어떤 걸 주고 거기에다가도 권위가 부족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좀 서민들은 이렇게 그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나 그런 가발 하나 주고 위그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그 좀 부자들은 아주 좋은 그 아프리카산 말의 꼬리털에서 나온 걸로 만든 가발을 주고. 가발을 왜 써요? 그냥 이러고 우리나라 좀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권위를 단지 이렇게 시험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가발을 쓴 사람이 이렇게 판결을 하면 그거를 그 판결을 받는 사람한테 그게 생과 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권위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권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닮을 수밖에 없어요. 공지성이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법도 필요 없고 국가가 잘 동원하는 폭력도 필요 없고 이런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문명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저처럼 완전 감동입니다. 감동이 좀 가세요? 안 가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의 공지성, 그 권위, 그다음에 종교를 지금은 막 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착각 때문에 종교를 거의 무슨 동호회 정도로 아는데 아닙니다. 종교가 국가보다 선행된 개념이고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도덕이나 법의 근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동호 반복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오는 거는 우리 이성이 아니라 어딘가 절대적인 제가 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문학은 별과 거울과 창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에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허구일 수도 있고 허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별에서 와야 되니까 그 의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을 공부하시고 이 대항해 시대를 깊이 공부하시고 대항해 시대에서 각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좀 제발 가해 피해 관점만 갖지 마시고 문명의 전파라는 관점에서도 보시면서 문명 사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명이 전파되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화폐 금융 시스템도 하나의 문명이니까 이 화폐 금융 시스템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사람들 어떻게 바꿨고 의식구조를 어떻게 바꿨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여러분 선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의식이 자리 잡았고 여기서 또 어떤 편견이 잉태되고 있으며 그 편견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렌지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적 관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도 이상하지. 물물 교환하는 소 끌고 갖고 하는 모습도 이상하지만 우리 모습도 진짜 이상한 거야. 그들의 눈에서 보면.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음모론하고 다른 거예요. 비슷한 사건을 얘기하더라도 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일단 저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퀘션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오스트리아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무정부주의적인 오스트리아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화론에 가깝고 케인즈도 제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원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저간의 사정 같은 현실적인 어떤 사정 같은 걸 좀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거시적으로는 분명히 디플레이션이라든가 신용 경색 이런 거 갖고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화폐 시스템이 언제나 단일한 시스템이었던 적은 없어요. 금이 있을 때 은도 있었고 구리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인판 아니에요? 비트코인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어쨌건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하여튼 화폐 인문학에 한번 푹 빠져보시라. 예. 아주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힘이 뭐냐? 폭력도, 법도, 종교적 의뢰도 필요 없다.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예. 비트코인을 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행태는 종교성을 버릴 수가 없어.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를 봐도 종교적인 행태들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장 탈종교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어요.